안녕하세요. 저는 송옥분입니다. 올해 74살이 된 할머니죠. 요즘 저는 옆집에 새로 이사온 또래의 이경숙 할머니와 아주 친해졌답니다. 처음엔 단순히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는데 요즘은 거의 자매처럼 지내고 있어요. 경숙 할머니는 제 남편 이야기를 특히 재미있어 했어요. 사실 제 남편은 정말 다정한 사람입니다. 이름은 박재호이고 올해 77살이에요. 키가 크고 허리가 꼿꼿해서 아직도 멋져 보인답니다. 무엇보다 그는 저를 정말 아껴줘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언제나 먼저 챙겨주고 제가 꽃을 좋아하는 걸 알아서 가끔 마당에 심을 예쁜 모종을 사다 주기도 한답니다. 경숙 할머니가 처음으로 제 남편이 자상하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은 남편이 저를 데리러 마당으로 나왔던 날이었죠. 남편은 말수도 적고 낯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평소엔 거의 마당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경순 할머니와 수다를 떨고 있으니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더니 여보, 바람 차니까 들어와서 이야기해요. 아니면 이 무릎 담요라도 덮어요 라고 말하며 우리 둘에게 무릎 담요를 주더라고요. 그 모습에 경숙 할머니가 살짝 놀라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감탄을 하며 옥분 씨, 진짜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남편 같아요. 그런데 그 다정함이 평생 유지된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요. 가끔 싸울 때도 있지만 항상 먼저 다가와 주는 건 이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경숙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옥분 씨, 참 복 받으셨네요. 저렇게 다정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으니 저는 그런 사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순간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경숙 할머니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 말 속에는 뭔가 외로움과 아쉬움이 묻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과거 역시 그리 밝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저는 경숙 할머니에게는 언젠가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를 더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지금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저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제가 결혼한 건 22살 때였어요. 남편은 듬직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당시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서로 사랑하며 가정을 꾸려갔고 결혼 후에는 아들도 태어나면서 우리 가정은 더 행복해졌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남편이 직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지게 된 거예요. 그날은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하루였어요. 평소처럼 남편이 출근한 후 저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직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다고 병원으로 오라는 거였어요.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에 정신없이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뇌출혈이 심해서 당장 수술을 해야 하지만 회복 가능성은 반반이라는 거였죠. 그 말을 듣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든 남편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수술에 동의했지만 결과는 제가 원하던 것과 달랐어요. 남편은 결국 80% 이상이 마비되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로 누워있게 됐죠. 그때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병원비를 마련해야 해서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한 번은 식당에서 그릇을 치우다가 유리잔이 깨져 손가락을 깊게 베었는데도 피 흘리는 손을 붙잡고 설거지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 날이면 집에 돌아와 아이를 안아줄 힘도 없이 바닥에 쓰러지듯 잠들곤 했답니다.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집에 돌아와 그대로 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아이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엄마, 밥은 안 먹어? 그 작은 목소리에 깜짝 놀라 깨고 보니
아이는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30대 중반까지의 삶은 고된 노동과 병원 생활의 반복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 남편을 집으로 데려와야 했어요. 병원에서는 특별히 더 해줄 것이 없다고 했거든요. 남편은 콧줄로 영양분을 받으며 연명하고 있었고 저는 하루 종일 그의 옆에서 수발을 들어야 했어요. 식사 준비부터 몸 닦아주는 것까지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죠. 반복되는 수발과 가사 노동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일까지 제게는 쉴 틈이 없었죠.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오래 아픈 거야? 친구들은 아빠랑 같이 놀러도 가는데 나는 왜 못 가?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멍해졌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눈앞에서 의아하고 슬픈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아이를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죠. 저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한참을 울었어요. 울면서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한동안 가만히 있었답니다. 한참 후에야 저는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우리 아빠가 많이 힘드니까 너랑 엄마가 힘을 내야 해. 아빠가 우리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거란다. 아이를 달래면서도 제 마음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아이가 제가 만든 초라한 저녁밥을 먹으며 엄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라고 했던 그 말들은 제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되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고된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든 큰 밑거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배운 인내와 사랑은 지금도 제 삶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답니다. 그렇게 남편의 병수발을 들며 힘든 시간을 보내던 저는 어느덧 40대가 되었어요. 아이는 저를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하겠다고 중학교 때부터 기숙사 학교에 다니며 자립하려고 했죠. 한 번은 아이가 짧은 방학을 맞아 집에 왔을 때였어요. 그날따라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던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열심히 공부해서 꼭 장학금을 받고 싶어. 그래야 엄마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이는 제게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지만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 공부에 매달린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고 몇 년 뒤에는 실제로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것도 미국의 명문대의 장학생으로 말이에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지만 동시에 미안함이 몰려왔어요. 아이가 어린 나이에 집안 사정을 짊어지고 스스로 버텨야 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만 했죠. 아들이 유학을 떠나고 몇 년 뒤 남편의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아빠의 상태를 듣고는 엄마, 아빠가 많이 힘드신 거죠? 저 어떻게든 돌아갈게요. 아이는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느라 비행기 값조차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어 했어요. 그 간절함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저는 아이에게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이는 어렵게 비행기 표를 구해 한국으로 돌아왔고 공항에서 만난 아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저를 꼭 끌어안으며 엄마, 제가 늦지 않았죠? 아빠 곁에 갈 수 있죠? 라고 물었어요. 우리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고 아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돌아온 것을 느낀 듯 미약하게 눈을 떴고 아이와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이제는 편히 쉬어요. 당신이 참 오래 고생했어요. 남편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걸 보며 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아이는 아버지의 마지막에 겨우 도착해 그와 짧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던 걸
감사해 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한동안 제 자신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동안 힘들게 버티며 살았지만 막상 남편이 없으니 모든 것이 무너진 듯 느껴졌죠.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하던 일을 계속 이어갔지만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없는 집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남편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바빴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현실이 너무 낯설고 불안했죠. 남편이 병상에 누워 제가 손수밥을 떠먹여주던 장면, 창문을 통해 바깥을 함께 바라보며 힘겹게 미소 짓던 얼굴, 그리고 제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또렷하게 떠올라서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 시간을 채워보려고 밤에도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시간을 보냈죠. 몸이 지칠 때까지 일하면 마음의 공허함이 조금이나마 가라앉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여전히 텅 빈 집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집에 돌아와 문을 열면서 무의식적으로 여보 나왔어라고 말했는데 대답이 없는 집안의 정적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제야 남편이 없다는 현실이 다시금 실감나곤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욱 열심히 일에 몰두하며 현실의 고독을 잊으려 했습니다. 일만 하면서 살다 보니 돈을 쓸 시간조차 없었어요. 필요한 건 최소한으로 쓰고 나머지는 모두 모았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이에게 유학 자금을 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경제적 안정감이 제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주지는 못했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 그리고 지금의 고요한 집안은 저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었죠. 밤이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욱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 상담을 받고 약을 처방받기도 했어요. 의사는 제게 충분히 쉴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했지만 저는 쉬는 게 더 힘들었어요. 차라리 몸을 움직이고 무언가에 몰두하는 게 나았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늘 일에만 몰두하고 지내던 모습을 보던 동료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제는 일만 하지 마시고 취미 생활을 하나 가져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일만 하시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쳐버릴 거예요. 저는 동료의 말에 반쯤 흘려듣고 있었지만 동료는 웃으며 한 가지를 제안했어요. 등산이 정말 좋아요. 등산은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고 그냥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되거든요. 게다가 사람들도 만나고 아름다운 경치도 볼 수 있어서 스트레스가 싹 풀려요. 건강도 챙기고 기분 전환도 되니 일석이조 아닐까요? 등산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다지 내키지 않았습니다. 산이라는 곳은 저에게 익숙한 공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남편을 돌보느라 집과 병원을 오가는 것이 일상이었고 남편이 떠난 후로는 일에만 매달렸던 제게 산은 너무 멀리 있는 곳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동료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점점 생각이 달라졌어요. 남편이 아플 때는 아무 데도 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새로운 곳을 가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등산 장비 같은 건 없어도 되나요? 제가 물었을 때 동료는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부터 큰 장비는 필요 없어요. 운동화만 신고 가도 충분해요. 처음엔 가벼운 산책길처럼 쉬운 산을 선택하면 돼요. 동료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등산이라는 게 그리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등산 준비를 시작했어요. 동료의 조언대로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시작하기로 했죠. 집에 있던 편안한 운동화를 꺼내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가방에 물 한 병과 간단한 간식을 챙겼어요. 처음으로 산을 오르는 날 약간의 설렘과 함께 낯선 두려움도 느껴졌답니다. 하지만 등산길은 생각보다도 더 평화로웠어요. 주변의 나무와 풀내음, 발 아래에서 들리는 흙과 자갈의 소리가 마치 자연이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오랜만에 이런 맑은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걸으니 머리가 맑아지고 숨이 깊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멀리 펼쳐진 마을 풍경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오느라 이런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던 제 자신이 안타깝기도 했고, 이렇게라도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고맙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해방감을 맛볼 수 있었어요. 맑은 하늘 아래 펼쳐진 풍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는 듯 했어요. 정상에서 준비해온 간식을 먹으며 앉아 있으니 오랜만에 제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실감했답니다. 왜 진작에 이런 걸 해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죠. 산에서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내려가는 길은 더 가벼웠고, 이미 정상의 풍경을 봤다는 성취감 때문인지 발걸음도 훨씬 편안했죠. 동료가 말한 대로 등산은 정말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단순한 활동이 제게 가져다 준 위로와 치유는 예상 밖의 큰 선물이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등산 역시 꾸준히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는 어느새 5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산을 오르내리는 일이 이제는 생활의 일부처럼 느껴졌죠.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어느새 등산은 제게 마음의 안정을 주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산 중턱 쉼터에서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먼저 "안녕하세요. 여기 자주 오세요?" 라고 말을 걸었죠. 그 남성은 저보다 3살 어린 사람으로 산을 즐겨 오르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편안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화를 시작했고, 저도 모르게 그의 말에 이끌려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와 날씨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는 산에서 자주 마주쳤고 점점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참 자상했어요. "오늘은 조금 피곤해 보이시네요. 물 한잔 하세요." 라며 본인의 물병을 건네주기도 하고, "이 구간은 좀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서 가세요." 라고 말하며 제 발걸음을 신경 써주었죠. 저는 오히려 그가 연하라는 사실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제게는 누군가가 이렇게 자상하게 챙겨주는 일이 오랜만이었으니까요. 사실 20대 결혼 초반을 제외하면 저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도움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한 번은 산을 오르던 중 제가 작은 돌에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가 재빨리 저를 붙잡으며 말했죠. "괜찮으세요? 여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놀란 마음에 당황하며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너무 부주의했네요." 라고 말했지만 그는 웃으며 "등산하다 보면 누구나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잖아요." 라고 답했어요. 그 말에 제 얼굴이 붉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와 함께 산을 오르는 일이 점점 더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그의 배려심 깊은 행동들 하나하나가 저를 감동시키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간식을 기억해 두었다가 산 정상에서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준비했어요." 라며 건넨 적도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어머, 이런 걸 언제 준비하셨어요?" 라고 물었고, 그는 웃으며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거라서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또 다른 날 우리는 산책길을 걸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와 일상적인 고민들, 그리고 산을 오르게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죠. 저도 제 과거와 남편과의 추억, 그리고 남편을 잃고 난 후의 힘든 시간들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게 되었어요. 그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며 "선생님, 정말 강한 분이세요. 그런 시간을 겪으셨다니 대단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날 그의 말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그의 따뜻한 배려와 다정한 말투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어요.
연하라는 점이 처음에는 신경 쓰였지만 그의 자상함과 책임감 있는 모습은 마치 듬직한 오빠처럼 느껴졌거든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제가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그를 기다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의 웃음과 목소리가 제 일상의 큰 부분이 되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산을 오를 때마다 제 마음은 안정되고 평온해졌어요. 마침 제가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살림을 합치는 일은 생각보다 빠르고 쉽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름다운 생활을 꿈꿨습니다. 그와 함께 산을 오르고 따뜻한 말과 다정한 손길을 나누던 시간들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죠.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들이 눈에 띄었어요. 제가 일을 하러 간 사이 그는 혼자 산을 오르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다닌다고 했어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가 점점 제게 소홀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한 번은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그가 집에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보니 친구들과 술을 마신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지나며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산을 오르면서 다른 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처음 저를 대하던 방식 그대로 다른 여자들에게도 친절하고 다정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를 직접 추궁했을 때는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의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점점 일을 하지 않고 제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만 쉬고 싶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제게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기까지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용기를 내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우리 각자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 라고 말했을 때 그는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저는 그의 이런 면이 처음으로 무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그는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다툼에서 시작됐어요. 제가 그의 행동에 대해 따져 묻자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물건을 던지더니 제 팔을 꽉 잡고 밀쳤어요. 저는 그 충격에 바닥에 넘어졌고 그날 밤 한참을 울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참으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로 폭력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몇 번이나 병원을 찾아야 할 정도로 다치기도 했고 결국 경찰을 부르는 일까지 생겼어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고 저는 점점 더 우울해졌습니다. 한 번은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졌어요.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한 걸까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행복은 저와 멀기만 한 것 같았죠. 그런데 그때 마침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몇 년 만에 한국에 온 아이는 제가 처한 상황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아이는 다짜고짜 저를 붙잡고 물었어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앞에서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숨기고 참아왔던 모든 고통을 아이에게 털어놓았죠. 아이는 엄마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저 사람이랑은 이제 끝내요. 라고 말하고는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인 도움을 받아 결국 그 남성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집은 조용해졌고 제 마음도 조금씩 평온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어떤 인간관계도 맺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제 자신을 돌보는 것조차 힘들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우연히 유기견 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그저 시간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제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의 첫날, 저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러 와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중 한 남성이 눈에 띄었어요. 그는 보호소에서 가장 바쁜 일손이었는데 묵묵히 강아지들을 돌보고 시설을 정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을 걸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처음 왔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이시라면 강아지들 산책부터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그는 제 집 근처에 사는 사람이었고 제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예전부터 뵌 적이 있어요. 동네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거든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깊게 묻지 않고 그저 제 첫 봉사활동을 도와주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씩 보호소에서 만나 함께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는 언제나 친절하고 다정했으며 강아지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그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봉사활동이 끝난 후 그가 제게 말했어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는데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저는 그저 동네 친구처럼 편하게 만나자는 말로 받아들였고 그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와 함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는 그가 얼마나 사려 깊은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제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갔어요. 저는 그와의 만남이 그저 외로운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는 관계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의 꾸준함과 변함없는 다정함에 점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게 말하진 않았지만 몇 년간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실 선생님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섣불리 다가가진 못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옆에서 지켜드릴 수 있어 기뻐요. 라고 고백했을 때 저는 그 진심 어린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저에게 무엇을 강요하거나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스스로 치유할 시간을 주었고 그 과정을 묵묵히 지켜봐 주었습니다. 한 번은 산책을 하며 제가 과거의 아픔을 털어놓았을 때 그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며 말했어요. 지금까지 정말 잘 버티셨어요. 이제는 행복한 시간만 남아있을 거예요. 그의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저는 그에게 조금씩 더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의 곁에서 변함없이 다정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저를 감싸주었고 저는 그의 진심에 깊이 감사하며 새로운 행복을 찾게 되었죠.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시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그와 함께한 지금의 삶은 저에게 또 다른 기회와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배려와 사랑 덕분에 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저 자신을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앞으로의 시간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 가장 큰 행복이자 위로가 됩니다. 과거의 고통은 이제 희미해졌고 그의 사랑 속에서 저는 새로운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두 번째 인생의 기회를 준 사람이자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이 모든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그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저는 과거를 이겨내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제 자신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법도 배우게 되었고 앞으로의 시간도 그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제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옆집의 경숙 할머니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도 흘리고 화도 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손을 꼭 잡고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년이 행복하려면 인연을 잘 만나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홀리는 자극적인 사랑보다는 항상 서로 지켜보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길 바랍니다.